The all-new dynamic Korean-American #1 radio station, KYPA AM 1230, Los Angele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방송국 보도국 김철환 기자입니다. 오늘 정규 방송 대신에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가지고 한국 국정 사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 세션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게스트로는 이한범 국제정치외교협회 대표이자 한반도 신평화 포럼 대표, 한인사회에서는 많이 익숙하고 널리 알려진 인사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간 발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절차 없이 구속을 하라. 탄핵이 기각이 되면 혁명이라고 선동하는 한국 정치 상황. 이 5천년 민족 역사에서 처음 경험하는 이 전쟁 같은 전율마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을 우선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최순실 스캔들은 정치 논리의 수요와 공급을 초월해가지고 과격한 이 소위 국민적 언어 폭력 시대를 창출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용인술의 실책 때문에 분노한 촛불은 세계의 정치적 명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두 여인의 문제는 집권 세력의 몰락이면서 보수 집단의 처절한 상처요, 대한민국 정치 정통성을 파괴시켜버린 역사의 지각변동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의 운을 퇴보시켰고,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 소추안 가결 전에 이미 19대 대통령 선거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하는 내년 1월에 소위 대한 포호 무역주의가 트럼프의 지금까지 주장대로 실현이 된다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잘못하면 방향을 잃게 되는 어려움하고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그 가능성을 항상 예고하고 있는 것이 역사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이다는 위기 상황에서 탄생이 되고 탄생되어진 새로운 그 리더십은 촛불바람을 잠재우고 정통성과 민족의 얼을 새로운 싹으로 키워내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될 텐데 현재 그게 안 보이는 게 제일 답답한 상황이고,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만년을 이어왔던 우리 민족 정통성은 또 굽이굽이 잘 흘러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이 참 쉽게 보이지만은 않은 것이 한국 역사상 그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 적은 두 번째인데 실질적으로 탄핵이 가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지금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뭐 다시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의 정당의 기능은 뭐 이미 실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 분당이 됐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당 정치의 질서도 원칙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치 상황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리더십 역량 부족 때문에 파생된 거 아닌지 이 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당이 되는 건 말이죠, 이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그 기관차입니다. 기관차가 기능이 고장이 나면은 그 차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이끌고 가는 소위 정당 기관차가 전부 지금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만 고장이 났느냐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야당도 고장이 나 있고, 지금 또 새로 무슨 10년간을 유엔에 있다가 한 번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해보지 않았던 이상한 그 반기문 총장이라는 사람이 또 내가 가서 조국 위기를
구하겠느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고 바로 며칠 전 언급을 했었죠. 네, 이런 언급을 하고 있고 이런데 그러면 과연 이 기관차인 정당의 기관차를 제대로 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현재 한국 정당의 실종되어진 정치 기능의 회복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하고 어머니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로부터 동정도 받았고 연민의 정 때문에 감싸임도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버린 이런 말하자면 불효 여식으로서의 입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인간적으로는 참 슬프고 가여운 일이고 네. 정치적으로는 박정희가 18년간 이렇게 해놓았던 소위 정치적 박정희 정치왕국 그렇죠. 그걸 몰락시켜버린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박근혜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간 죽어야 되는데 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자식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프고 많이 괴롭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임자, 난 말이야 18년간이나 대통령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죽은 지금까지도 국민들이 나를 기억하고 충항하고 있는데 자네는 임기도 제대로 못 채우고 3년 겨우 지나서 이런 파국을 맞았으니 이거 웃자면 좋겠노.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타까운 연민 때문에 딸을 껴안고 괴로워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과연 박근혜는 어떻게 아버지에게 대답을 할 것인가. 이것이 참 인간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연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많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박근혜를 미워할 것만 아니라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그녀를 우리가 깨안아줬으면 좋겠다. 왜냐 모든 국민이 박근혜의 실수를 지금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잘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한 여자가 인생을 시집을 한 번도 가본지도 않았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외로운 삶을 살아왔었는데 또 좀 살고 있는데 인간적인 어떤 영광은 못 누렸더라도 마음의 평안은 누렸어야 될 텐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나 스스로 옷을 여미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 중요한 현안 사건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잘못된 거는 이 초창기에 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부터 이 박근혜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김기춘이 추천했던 국무총리가 청문회에서 다 몰락했던 거 우리 그렇죠. 김 국장 기억하시죠? 네. 모두가 다 그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비서실장으로서의 임무와 사명을 다 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옛날에 그 검찰청에 있으면서 부하 검사들 자기 마음에 잘 들고 심부름 잘 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 골라서 요직에 앉혔듯이 그런 총리를 앉혀가지고 자기 야욕을 채우려고 이런 짓을 하다가 장관도 10몇 명을 임명을 해가지고 겨우 2명인가밖에 안 될 정도로 정치권으로부터 그 외면을 당해 옴으로써 박근혜 정치에는 틈새가 생겼고 틈새가 결국 점점 벌어져서 왜 큰 댐에 쥐구멍 하나가 생기면 그걸 막지를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파기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이 돼버렸다. 지금 어제 청문회에서 얘기한 우병우 사건, 우병우 이 사람도 똑같은 케이스란 말이죠. 민정수석. 자기 신하로 써먹으려고 데려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사고를 쳤고 사건을 저질렀고 아마 김기춘, 우병우가 대한민국을 지금 3년간을 우지자지했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멍석 깔아준 무대 위에서 춤을 춘 허수아비 아니었던가. 예를 들어서 김 국장 잘 아시지만 저번에 작년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하고 그들의 그 뭡니까 이 국가일 행사에 참여할 게 아니라 그때 미국을 갔었어야 됩니다. 네. 그랬더라면은 이 사드 문제를 위시해서 이 트럼프 공화당 정권이 들었더라도 한국에 이렇게 협박하는 사건은 생기질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럴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최순실이 그룹 아니면 김기춘 그룹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을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외교 정책을 잘못 저질렀던 박근혜 정치의 큰 오류 때문에 지금 국가 전체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네, 이런 그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네. 외교라는 건 국가의 생명이고 젖줄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탑을 쌓는 행위인데 네. 그거 자체까지도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첫째 잘못한 거는 김기춘, 우병우 이런 사람들을 채용한 것도 잘못했는데 문제는 지난 선거에 이 되먹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이런 상황으로 올려놓은 장본인이 바로 그 김종인 전 대표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고 거기에 의해서 일을 해왔고 경제정책을 수립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을 내쫓아 버리니까 민주당으로 가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게 해가지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새누리당을 짓밟고 있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벌써 비박은 탈당을 벌써 선언을 했고 27일 날 그렇죠. 하길 예정이죠. 예, 근데 이제 비박으로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 중에서 유승민 같은 사람들, 네. 그 사람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실책 중에 정치적 실책 중에 제일 중요한 실수였는데 네. 안 했어야 됩니다. 내보냈으면 네.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한 실수의 연속들이 쌓이고 쌓여서 곪아서 지금 터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한국을 온통 뒤흔들고 있는 이 국정농단 최순실 일명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이한범 국제정치외교협회 대표이자 한반도 신평화 포럼 대표와 함께 심층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계십니다. 한국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와 인터뷰 세션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한범 박사님,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른바 이 혁명 카드를 앞세워서 정부와 국민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치에서 과연 혁명이 가능할지 그 좀 알고 싶고요. 그 혁명에 대한 우선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촛불 민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촛불 민심 때문에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이 스타죠, 요즘에 경기 성남시장 이재명 씨 어떻게 네. 평가하시는지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 제가 정부에서 일을 할 때요. 네. 외교 관계를 책임지고 일을 할 때 맺어졌던 저하고의 각국의 인맥들 네. 로부터 18개 국가에서 너희 나라에 소위 100만이다 200만이다 하는 광화문에 모인 그 촛불 시위. 촛불 시위 군중을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런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런지 드라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미개발도상 국가에 몸부림 걷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선진국가도 행하지 못했던 질서 있는 이 데몬스트레이션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평가가 참 많이 엇갈리긴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예. 엇갈리게 나오면서 딱들이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 나라 어떻게 돼갈 거냐 경제 10개 대국 중에 하나라는 너희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받느라고 한때는 제 이 핸드폰이 거의
불통이 났었군요. 불통이 될 뻔할 정도로 그 네. 심각한 저걸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혁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그 핵심적 그 의미가 말이죠. 단순하게 옛날 구체제를 파괴시키고 종식시켜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내는 인간이 빚을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새로운 진보이며 가치이며 시대 정신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혁명의 의미가 네. 1789년도에 불란서에서 발생했던 최초의 근대 사회 혁명을 시발로 해서 1848년에 이 공산당 선언 이후에 네. 공산당이라는 새로운 이념 단체가 생기면서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빅 혁명이 네. 이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레닌, 스탈린, 모택동, 체게바라, 호치민 네. 등이 노동자와 농민 계층을 주체 세력으로 구성시켜 가지고 노동혁명을 발생시켜서 잘 사는 놈도 없고 못 사는 놈도 없고 높은 놈도 없고 얕은 놈도 없는 평등한 사회, 그렇죠. 이상사회를 네. 네. 구현했지만은 네. 이것이 전부 이론과 허위에 불과하다는 사항 때문에 1985년 고르바초프가 선언한 페로스트라이카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소위 불란서의 소위 아버지라고 불리는 샤롤 드골 대통령이 네. 1968년 선거에서 그 자진 사퇴할 때 그는 비서실장의 누보르를 시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재산에 대한 가치 네. 이거는 정리를 해가지고 뭡니까 이 노인정하고 고아원하고 그리고 상위 장병들 병원하고 다 보내라. 그리고 내가 입던 옷, 내가 보던 책 이거는 가방 추럭에 싸가지고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 편에 우리 고향에 보내라.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빨이 올라오지 않고 집에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불란서에만 가면은 그 드골의 묘에 가서 불란서 국민들이 지금 드골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예. 하루 종일 장미를 갖다 바치는 국민들의 행렬이 지금도 68년에 퇴진한 드골을 위해서 드골을 바치는 그 꽃의 의미 이거는 국가가 짐이라고 자만했던 옛날 로마 권력보다도 또 공산 권력을 휘둘러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던 공산 국가의 리더십을 행했던 악질적 리더들보다도 민족적 민주주의를 제창했던 샤르르 드골이야말로 최고의 혁명적 가치를 민주적 가치로 바꿔놓은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1987년에 소위 6월 10일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 5공화국 정부가 탄생을 했고 네. 지금 김 국장하고 대담하고 있는 저 자신도 4.19 혁명 당시에 4.19 혁명의 현장의 중심에 서서 혁명을 지휘하는 학생 그룹의 간부였기 때문에 이 총알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그다음에 경찰들에게 엉덩이를 맞아가지고 그때 맞았던 엉덩이의 깨진 뼈의 상처 때문에 지금도 비가 오면은 가끔 욱신거리는 이 상처를 저는 지금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난 영광의 상처, 행복의 상처로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는 언제까지 엉망진창인 폐쇄 상태로 몰입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항쟁을 했고 목숨을 바쳤고 저는 그분들이 현장에서 총알 맞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사람의 골이 하얀 이 사슬처럼 생겼다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저희는 그 민주주의를 지켜왔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그렇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5.16 그리고 박정희 소장이 이끌었던 쿠데타군이 뺏어갔고 그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쳐가지고 지금 광화문에 촛불 집회에 100만이 모였다, 200만이 모여서 아까 우리 김 국장 지적하셨던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네. 헌법재판소 탄핵을
외체되면서 심지어 문재인이라는 자기 후보는 네. 만약 탄핵이 법원에서 승인이 안 되면 바로 혁명이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혁명은 뭐냐면 공산주의가 정권을 탈취할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력적 방법으로 칼로 창으로 사람을 찍어 죽이면서 그 피를 통해서 획득해내려는 정권 취득의 야욕적 방법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은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만나본 일은 없습니다만은 네. 이 공산주의자의 깊게 물들어 있는 피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후보다. 만약 이런 사람이 다 차기에 우리 대통령이 된다면은 네. 이 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요즘 아주 무척 괴롭습니다. 네. 상황이 그랬는데 네.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전두환 정권이 너무나 잘못해놨기 때문에 이 박근혜는 어떤 의미에서 천막 당사로 출범한 게 한나라 당이죠. 네. 네. 선거 여왕으로 불리우면서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지금에 있는 이 새누리당을 지켜왔던 그 정통성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좌파 연합인 더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깨트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인격적 민주주의, 도덕적 민주주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기반이 깔려 있는가? 그게 없지 않느냐. 이러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나 정책 위반자들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박근혜를 무슨 공산당의 괴수를 찍어 죽이려고 그러는 상황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느냐.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촛불 민심 사실 지금 한국에서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이번 민심 때문에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이 경기 성남 시장이죠. 이재명 시장에 대한 그 이한번 박사의 그 평가는 어떠신지 한번 안 여쭤볼 수가 없거든요. 예. 난 이 친구 때문에 이 엄청난 거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네. 시정 잡배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제3위에 네. 소위 그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대통령 대선 후보권으로 솟았느냐. 이거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최소한도 인격과 애국심과 민족관과 미래에 대한 조국의 발전 방향과 통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도 갖춰진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마지막까지 나라 팔아먹은 박근혜 새누리 정권 횃불로 응징하자 하고 그걸 SNS에 밤과 낮으로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시켜가지고 퍼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성남시장이 왜 이렇게 인기가 갑자기 또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동에 쏘가서 지금 대중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다 박근혜가 청와대를 떠나는 날 중범죄인과 동일하게 수갑을 쥐어야 된다 하고 또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동이 지금 일반 대중들의 가슴 속에 뭉쳐있는 한과 고통과 괴로움을 간접 대리만족을 시켜주면서 폭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지금 이상현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기존 정치의 그 반감을 가지고 분노하는 서민들을 교묘하게 선동하는 카를 막스적 공산주의 수법을 쓰고 있는 아주 잘못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의 이 국정농단 실태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 세션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한범 국제정치 외교협회 대표이자 겸해서 한반도 신평화 포럼 대표와 함께 심층적인 논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박사님. 네. 최순실 게이트가 이번에 이제 터지면서 참 갖가지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키친 캐비넷이라는 용어가 이 언론에 최근 회자가 막 되고 있는데 도대체 키친 캐비넷이 무엇인지 이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출범된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 키친 캐비넷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해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에게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부엌에서 네. 예를 들어 김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방송국에서 공식 대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김 국장님 집에 찾아가 가지고 부엌에서 앉아 가지고 둘이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런 동료를 치킨 캐비넷 키친 캐비넷. 예, 네, 키친 키친 캐비넷 캐비넷. 멤버라고 네. 그럽니다. 네. 그러면 백악관에 가끔 찾아와 가지고 불러서 대통령이 이런 말 저런 말도 듣고 싶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사적 개인 조직이면서 사적 개인 그룹입니다. 그게. 그렇죠. 친선 그룹. 네.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이 내각하고 자꾸 부딪히고 싸움이 되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네. 비공식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조직이 아닌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어려울 때 이런 도움을 달라 저런 도움을 달라 농업 정책을 어땠으면 좋겠는가 그렇죠. 이런 네. 거 비공식 조직 어드바이저리 보드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애드바이저리 그 그룹들이죠. 네네.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지금 질문하신 키친 이 캐비넷의 유래인데 네네. 이거를 그 반대파들은 정치적으로 바보들의 그 모임 조롱을 했고 네. 잭슨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존슨, 빌 클린턴 네. 때까지도 이 키친 캐비넷은 하나의 그 친선 단체로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급하니까 최순실 이런 못된 인간을 키친 캐비넷 멤버라고 호칭시킨 것은 네. 아주 잘못이고요. 네. 그것이 호칭은 16세기의 영국 국왕의 정치 자문이었던 상하원의 극소수 그룹들을 네. 소위 프라이빗 카운실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그 정치 그룹을 네네. 만들었던 네. 거. 정치라는 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그럼요. 운영이 네, 되고 네.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틈을 타서 생긴 거를 갖다가 이번에 급하니까 최순실도 그런 멤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네. 이거는 굉장히 따지면 대통령 연설문을 손을 댔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네. 급해서 지금 자기들이 던져버린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한번 박사님이 그 인터뷰 초창기에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였던 박 대통령을 따라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가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지음을 했는지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청와대에서 이 고립된 생활, 국가 원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 사실 말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온상을 재배하는 식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컸기 때문에 그 모든 한국 국민의 정서를 잘 모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쌍하지도 않느냐. 그래서 동정표를 던지는 이 보수 농객들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저는 합당하다고 사실 보고는 있거든요. 물론 실수는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자로 이제 필드를 뛰면서 보면은 이 LA 사는 많은 한인들이 한국 정치, 이 조국 정치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월남 패망의 과거, 6.25 전쟁과도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김 국장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10년 전에 제가 여기서 조금 나가는 거 웨스트민스터라고 있잖아요. 오렌지 카운티 말씀하시죠. 예, 오렌지 카운티에 거기에 월남 커뮤니티가 있죠. 커뮤니티가 있고 월남에서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과 똑같은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 제가 1시간 동남아의 정세와 태평양 문화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줬는데 네. 거기 강연 끝나고 나서 그 쿠엔카오키라고 월남전 당시에 네. 그 나라의 그 부통령인가 국무총리를 했던 친구가 네. 연초에 다시 한번 그 자기네 커뮤니티가 초청을 할 테니까 네. 다시 해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난 연초에는 한국에 가서 내 사랑하는 친척들 또 동창생들 친구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스케줄이 이미 다 짜여서 2, 3일 후에 좀 한국으로 떠난다. 이러니까 당장에 그 즉석에서
후엔 가오키라는 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제가 보고 이상해서 왜 눈물을 흘리시냐고 그러니까요. 네. 닥터리 당신은 갈 조국이 있고 만날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너무 부러워서 그리고 제 신세가 너무 가여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가엽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닥터리처럼 명절이면 갈 고향이 없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조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민족이 돼 버렸습니까?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에서 쨍 울리는 그 공감대를 느끼곤 했는데 네. 지금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일 현안이 말이죠. 네. 대한민국은 애국심이 지금 상실돼 버렸습니다. 애국심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 후엔 가오키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기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교포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지금 김정은이가 미쳐서 옛날에 그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그 광적인 짓을 해서 핵미사일을 한두 방이라도 지금 남한측에 떨어뜨린다면은 이 한반도는 40년, 50년이 지나도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고 국가를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심을 재건시켜서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미래에 커나갈 조국의 발전을 대비하는 그런 끈적끈적하고 알찬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우리 교포분들이 제가 강연을 하거나 무슨 미팅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놈 나라 이거 월남처럼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뭡니까 박근혜 저거 자살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게 좀 한국의 사건이 당신 개인의 사건이고 내 사건이고 내가 애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터졌구나 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터졌구나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국 문제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고민하셔야지 그렇게 자꾸 조국을 비난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는 얼렁뚱땅 얘기를 해놓고 뒤에 돌아서면 뭐 지가 뭔데 혼자 애국자인 척 안다 하는 말하자면 이 배타적인 비애국심이 우리 동포사회에 너무나 많이 깔려 있다는 만연하죠. 거. 네. 네. 아주 만연돼 있다는 거. 네. 이거를 우리가 빨리 회복시키는 운동을 해서 다음 대통령 되는 사람에게는 다음 정권에게는 우리가 진짜 본국과 해외에 나와 있는 800만 동포가 똘똘 아울러져서 내 조국을 지켜나가는 다시는 우리 조국 정치에 이런 그 최순실 스캔들과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는 우리들의 적극적인 애국 행위 이것이 하나의 승화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의 좋은 교훈적 가치로 이번에 서로 자리매김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죠. 자, 그럼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조국 미래에 대한 그 견해도 조금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반도 조국 미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2000년이 아니고 5000년도 아니고 우리나라 민족 역사가 사실은 만년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일본 통치 시대 때부터 잘못 이해들을 해왔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5천년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만년이다. 그러니까 만년이 어떻게 나오냐 하는 근거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최소한도 제가 귀 방송사는 저한테 3시간 정도는 시간을 주셔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BC 441년 네. Before Christ. 네. 441년. 네. 네. 그 삼국지에서 여러분 보셨던 조조 있죠, 조조. 네. 이 사람에게 화공법, 그다음에 전술 전략, 병법 이거를 가르쳤던 스승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이건 무슨 정치학 전공이 아니시고 정치 역사학 전공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중국에 가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중국 역사학자들하고 이 토론을 하면서 이 사실을 10년 전에 지금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깊게 지금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또 그 유비를 영웅으로 만들어놨던 그 제갈공명 있죠.
제갈공명의 의식세계로와 전술 전략론을 가르친 분이 최주평이라고 고구려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 조조를 가르쳤던 분은 최염이라는 우리나라 민족이고, 단종이 죽었을 때 네. 성산문은 그 엄청나게 화려한 국무총리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노비를 주겠다는 유혹을 뿌리치고 단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정통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자기 팔과 두 다리와 두 팔이 다 찢기는 이 처형을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항거하면서 정통성을 지켰던 굉장한 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가감하게 받아들였었다. 네. 그런 피를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우리가 보다 성산문을 뛰어넘는 애국심으로 다시 뭉쳐야 되는 계기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기가 만들어야 된다는 자각이 시대 정신이고 그리고 역사 정신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짤막하게 이 박사님의 마지막 클로징 견해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현 시국과 관련해서 마지막 멘트. 네,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대철에는 그 영국의 여자 수상이 있었잖아요. 대철, 네네. 네. 그분은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면서 고전적 보수주의를 잘 실행했기 때문에, 개성했기 때문에 서구 사회의 정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서구의 지도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처를 능가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처학을 공부하느라고 괜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돈을 200불인가 300불인가 써가면서 대처의 책을 다 사서 분석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불행히도 대처에 못 미치는 중고등학교 학생 수준의 리더십 때문에 오늘날 이런 아픔을 겪게 됐다. 네. 그래서 제 마지막 말씀은 헬만 헤세라고 유명한 그 노벨 문학상을 탔던 독일의 낭만주의 시인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그 자기 시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진정한 자아를 찾아서 방황하다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정말 사랑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에서 대통령직을 물러난다고 그러더라도, 이 시간 이후에 혹시 그분이 LA를 온다고 그러더라도 저번에 대통령으로 왔을 때보다도 더 따뜻하게 우리가 껴안아주고 더 따뜻하게 포옹해드리고 용기를 내라고, 이제 남은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도록 그 로드맵을 가르쳐주는 지혜 있고 정의 있고 사랑이 있는 동포 사회의 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참 좋은 커뮤니티가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바쁜 와중에 우리 방송까지 찾아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한범 박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